어느 날 일본 요코하마 세관에서 이상한 화물이 적발됐다. 서류상으로는 광물 샘플이었지만 실제로는 순도 99.9%의 금괴였다. 그리고 그 금괴에는 특이한 낙인이 찍혀 있었다. 조선은행. 존재하지 않는 은행의 이름이었다. 1970년대 이후 이런 금괴들은 전 세계 항구와 세관에서 종종 발견되었다. 발신지는 모호했고 목적지는 언제나 바뀌었다. 하지만 그 흔적은 하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의 금괴는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의 비밀 통화, 그리고 정권의 생존 수단이었다. 평양의 깊은 지하 어딘가 비밀리에 보관된 금괴 창고가 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떠돌았다. 외부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지만 망명자들의 증언은 놀라울 만큼 일치했다. 김일성 시대부터 금괴는 국가의 심장처럼 관리됐다. 그것은 외화보다 안전하고 은행보다 조용한 돈이었다. 1950년대 후반 북한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빠르게 재건을 시작했다. 하지만 국제금융망에서는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다. 미국의 제재, 서방의 무역 차단, 그리고 남한과의 경쟁 속에서 북한은 보이지 않는 경제를 만들어야 했다. 그때 김일성은 금에 주목했다. 금은 흔적이 남지 않고 어디서나 가치가 있었다. 평양 인근 광산과 함경도 산악지대에는 이미 금맥이 있었다. 정권은 이 광산들을 1호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모든 금 생산량을 당으로 직송하게 했다. 김일성은 이 금을 혁명자금이라 불렀다. 공식적으로는 국가를 위해, 비공식적으로는 자신의 권력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자금이었다. 초기에는 소련을 통해 일부 금을 팔았고 나머지는 스위스와 홍콩으로 흘러갔다. 스위스의 비밀은행 계좌에 조선무역회사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도 이 시기였다. 그 계좌는 훗날 수십 개의 가명 계좌로 나뉘어 전 세계 금융망으로 퍼졌다.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북한의 금 거래는 더 정교해졌다. 국제 제재를 피해 북한은 외화벌이 조직을 따로 만들었다. 대표적인 조직이 바로 39호실, 김정일 직속의 비밀경제기구였다. 39호실은 공식적으로는 수출입을 담당하는 무역기관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금괴, 위조달러, 무기, 마약, 미술품 등을 거래하는 그림자 네트워크였다. 한 전직 요원은 이렇게 말했다. 39호실의 목표는 단 하나다. 김씨 일가의 통치 자금을 확보하는 것. 금괴는 그 자금의 뼈대였다. 그들은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까지 손을 뻗었다. 시리아, 리비아, 콩고 같은 나라들과 거래하며 금을 무기와 바꿨다. 거래는 현금이 아니라 금괴 단위로 이루어졌다. 북한은 자국 내 광산에서만 금을 캐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일부 금광에 직접 투자했다. 짐바브웨, 수단, 콩고에서 북한 기술자들이 채굴과 정제를 도왔고 일부 금은 다시 평양으로 흘러들어갔다. 그 대가로 그 나라들은 무기나 군사훈련을 받았다. 금과 총, 그것이 북한의 비밀 경제였다. 하지만 금은 단지 수단이었다. 진짜 목적은 외화였다. 북한은 금괴를 비밀리에 유럽의 금융 네트워크로 흘려보냈다.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의 몇몇 은행 계좌에 거액의 예치금이 생겼다. 그 돈은 다시 제3국 회사를 통해 세탁되었다. 어떤 계좌는 조선무역회사, 또 어떤 계좌는 코리어 마이닝 디벨로프먼트 코퍼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인은 단 하나, 김씨 일가였다. 1990년대 소련이 붕괴하자 북한에 숨겨진 자금망은 위기를 맞았다. 후원국이 사라지자 국제무역은 막혔고 북한 내부는 기근으로 무너졌다. 그때 김정일은 다시 금고를 열었다. 금괴는 외화보다 강력한 통치 도구였다. 그 금을 팔아 간부들에게 식량을 분배했고 군대를 유지했다. 금은 곧 충성이었다. 이 시기에 북한은 또 다른 비밀 사업을 시작했다. 위조달러 제작. 슈퍼노트라 불린 100달러짜리 위조 지폐는 실제 미국 재무성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평양 근처의 특수인쇄소에서 만들어진 이 지폐는 금괴와 함께 북한의 외화망에 투입되었다. 금은 무게가 있고 위조지는 이동이 빠르다. 북한은 두 가지를 함께 이용했다. 그 돈은 마카오, 싱가포르, 두바이 등을 거쳐 다시 스위스 계좌로 들어갔다. 북한의 금괴는 단순한 부패 자산이 아니라 하나의 국가 시스템이었다.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그리고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세습 동안 금괴는 통치의 연료였다. 김정일은 특히 금을 예술품으로 바꿔 숨겼다. 유럽에서 고가의 미술품을 구입하고 다시 해외 전시회에 내놓았다. 그 미술품들은 이후 은밀히 재판매되어 현금화되었다. 거래 기록은 없고 작품의 출처는 모호했다. 이른바 예술 세탁이었다. 2000년대 들어 북한은 또 하나의 새로운 금맥을 찾았다. 암호화폐. 사이버 해커 조직 라자루스는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를 해킹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훔쳤다. 그 돈은 블록체인 상에서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과거 금괴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다. 국제 제재망을 피하면서도 전 세계 어디에서나 현금화가 가능했다. 김정은 시대의 금괴는 이제 디지털 금이 된 것이다. 북한의 비밀 자금망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평양의 조선무역은행, 대흥무역총회사, 광명성무역 같은 기관들이 외화벌이 명목으로 움직이지만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는 언제나 39호실이다. 일부는 무기거래로, 일부는 럭셔리 물품 수입으로, 그리고 일부는 단순히 김씨 일가의 개인 감고로 사라진다.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이 돈줄을 끊으려 했다. 그러나 북한은 매번 새로운 통로를 만들었다. 해상에서 선박끼리 기름을 옮기는 환적, 제3국 명의의 페이퍼 컴퍼니, 가짜 외교관 신분증. 모든 방법이 동원됐다. 그들은 자신들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밀거래 전문가라 부를 만했다. 한때 평양 외교부의 비밀 문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금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손을 바꿀 뿐이다. 김씨 일가의 부는 바로 그 바뀐 손의 역사였다. 북한의 금괴는 종종 다른 이름으로 세상에 나타났다. 홍콩의 한반도 무역회사, 두바이의 선라이즈 그룹, 스위스의 베른 재단. 이들은 모두 페이퍼 컴퍼니였고 등기이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은행 거래 내역을 추적하면 놀랍게도 동일한 수신 계좌가 나타났다. 바로 조선무역회사, 평양. 이 돈들은 어디로 쓰였을까? 일부는 무기 개발, 일부는 사치품 수입, 일부는 비밀 외교에 사용되었다. 김정일 시대에는 프랑스산 샴페인, 벤츠 차량, 금장 피아노가 이 자금으로 들어왔다. 김정은 시대에는 그 대상이 바뀌었다. 러시아제 무기, 중국제 드론, 그리고 사이버 기술. 그러나 이 금의 흐름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었다. 외화벌이 간부들이 실적을 숨기거나 금을 빼돌릴 때 그 대가는 실종이었다. 숙청은 여전히 이어졌고 금괴는 권력의 척도가 되었다. 어떤 간부는 금괴를 숨겼다가 발각되어 공개 총살되었다. 그의 금괴는 다시 평양으로 돌아왔다. 최근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평양 외곽에 새로 건설된 대형 지하시설이 포착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것이 새로운 국가금고라고 본다. 김정은 정권이 핵개발과 함께 금 비축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UN 보고서에는 북한이 최근 몇 년간 중국, 아프리카, 러시아를 통해 금을 꾸준히 매입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다. 제재가 강화될수록 북한은 더 많은 금을 쌓는다. 금은 그들에게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체제의 보험이다. 세계는 여전히 이 금의 행방을 완전히 추적하지 못한다. 금괴는 이름이 없고 국적이 없다. 단지 무게와 순도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금괴 하나하나에는 권력, 피, 그리고 침묵이 스며 있다. 북한의 금은 말하자면 숨쉬는 권력이다.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누군가가 부유해지고 누군가는 사라진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어둠 속 금고를 열어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금괴 위로 떨어지는 조명 한 줄기, 그 빛 아래서만 살아남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북한 권력의 진짜 얼굴이었다.